자, 조선전개 역사책을 이제 보면 거기 이제 고려사 저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한 부분 다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고려국사는 편찬을 했고 조선왕국의 어떤 정당성을 밝혔는데 그게 이제 정도전이 일제 왕제가 난 이후에 이게 이제 그 고려만의 역사 다르다. 너무 정도전 위주의 역사를 썼다 해가지고 다시 개찰을 해갖고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고 있어요. 남아있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거기에 비판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유추는 하고 있어. 예. 그 다음 고려사의 이제 구성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세가, 지, 연표, 열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삼국사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삼국사에는 요게 좀 다른 점이 뭐죠? 삼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거기 세가 대신에 공기가 들어가 있죠. 공기. 그래갖고 요것만 봐도 이제 상당히 그 고려사가 사대적이다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구성과 관련돼서 고려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사 저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연체로 썼고 그 고려 저조도 35권이 문종 때 만들었는데 이 고려 저조는 앞에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고려 저조 내용 중에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학자들은 그 앞에 고려국사 있죠. 고려국사를 요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신화 중심의 이제 역사서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 보존용으로 이제 만든 데 만해서 고려 조조는 이제 보급용으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고려사 저조의 공통점은 그 다는 아니지만 직서주의 원칙을 이제 썼고, 그다음 기층문화 인식했고, 왕도와 패도를 공조를 했고, 아마 이 건국시기 이제 초기다 보니까 그 왕도 정치를 이제 추구하지만 그 건국 과정에서 패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사대론적 명분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년칭호법 세가를 사용했다는 점. 그래가지고 이 고려사 저조의 그 연표는 좀 약간 그 실제 연표와 맞지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유년칭호법을 썼죠. 그래서 왕대 업적도 예전에 A왕의 업적인데 B왕의 업적인데 앞에 A왕 업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년칭호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면 초창기 때는 고려의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말했지만 후기 때는 무신정변 이후에는 고려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조선개국의 명분론을 투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고려사와 고려사저의 차이점 이렇게 이제 보면 고려사는 기전체고 고려사저는 편전체고 보급용이고 보존용이고 그 다음에 군주 입장이고 그에 반해서 고려사저는 신하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그 고려사의 그 예문지나 성문지 같은 외국 열전을 생략했다는데 이건 차이점이고 보기는 보다는 특징하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려사저는 편전체이기 때문에 아예 기전체 자체가 없어요. 열전 자체가. 그래서 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고려사의 특징이고 그 원사 뭐냐면 일단 그 특징이고 그 앞부분만 고려사 저조의 차이점이죠. 그 앞부분만. 그 다음 동국통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사 위주죠. 그래서 이제 통사고 세종 때 창성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고 앞에 있는 저조를 이제 참조해서 썼다. 그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체제로 있는데 특히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을 정통으로 보고 그 남방적 역사의식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 홍구파하고 살인파가 같이 만들어졌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살인파 같은 사론에 많이 첨가를 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통감의 의의는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우리 역사를 정량 편찬사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그게 뭐 교과서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는 동국통감이 자주적이다 했기 때문에 사대적 요소가 없다고 이렇게 정리하겠는데 틀려요. 사대적 요소가 강해요. 동국통감도. 자, 뒤에 넘어가서 동국사학은 건근이 썼고 삼국사학과 삼국유사가 이제 추락해서 연대소로 서술됐죠. 통치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일각에서
앞에 이제 그 신하나 전술이 아니라 전설로 고치세요. 전설. 볼까요? 자, 전설적 인식 같은 것들이 많이 삭제돼 있다. 유기적 상비주의사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질서의 4대도 명분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자 마한 신라 중심은 남방적 역사인식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남방적 역사인식이. 그 다음에 이제 당서를 보강을 해서 당서 입각해서 마하는 백제, 번하는 그 고구려, 진하는 신라, 사만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만에 대한 인식 부분은 최치원의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후에 동국지휘 인식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비교해서 이제 좀 보기도 하죠. 이거 관련돼서 동국지휘와 관련돼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만의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이제 뭐냐면 16세기 상고사 체제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포제동주 동국사학을 이제 보면요. 요거는 특이한 책이라고 했죠? 요거는 그 16세기 사서지만, 뭐냐면 되게 자주적인 사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보통 이제 그 포제동주 동국사학은 유인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유님이라는 사람 있죠, 유님. 거기 명종 때 외쳐있던 유님의 바에 살인의 한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훈구에 좀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훈구와 살인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 요때 이제 포제라는 것은 복문위에 그 기사 내용을 제목을 달고요. 그 다음에 음주라는 것은 국명, 인명 등 고유명사에 음을 달아서 줄을 단 건데, 여기는 앞에 있는 15세기 사도보다도 상당히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사대주 요소가 되게 없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 성세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신라 위주가 아니라 고구려 위주예요. 고구려. 북방계통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동국통관적인 어떤 그 신라적 위주의 역사 있죠. 이런 것들을 부정을 했다. 그리고 사만설도 이제 최치원설을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 최치원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좀 다른데, 최치원은 만을 뭘로 봤냐면 고구려로 봤어요. 고구려도. 그 다음 변환을 백제로 봤고, 그 다음 진화는 신라로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좀 앞에 있는 그 동국통관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동국사학과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사만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들 이제 풀어볼게요. 이 형성평가 문제는 독일과 다르지 않는 조선왕조 실록 같은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요.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 99페이지 펴보세요. 99페이지. 아, 99페이지에 보면 이제 30분 문제는 조선왕조 실록 부분이죠. 제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뺐거든요. 근데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거기에 임용에는 수능에는 좀 많이 나와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실록에는 편년체로 기록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편년체로 기록돼 있고, 대개 보면 어느 왕에서 어느 왕까지 기록돼 있죠. 실록은 태조부터 해갖고 철종까지. 예. 그래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록을 안 보죠. 25대 왕까지만 보고. 그거 왜 안 보냐면 이왕직이다 해갖고 이제 총독부 시대 때 이왕제 왕조 이시왕조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든 거야. 그래서 고종실록하고 이제 순종실록은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칭호권, 유년칭호권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실록에도 일기란 형식이 있어요. 일기. 그 대표적인 게 연산군 일기나 강해군 일기, 그리고 노산군 일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노산군 일기는 나중에 숙종 때 노가 단종이 됐죠. 그래서 단종대학 실록이 여기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연산군과 강해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왜 실록이 나가지 않냐면, 이거는 쫓겨난 왕이죠. 그래서 강해군 일기와 연산군 일기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조선왕조 실록은 이때 세 번 거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3차 수정부만 남아있는데, 다만 이제 그 2차 수정부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2차 수정부만. 강행일기 같은 경우에는, 초본과 제본밖에 없어. 제본해가지고 그 체본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초는 뭐죠? 사관이 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전임 사관이 이제 뭐냐면 사초를 쓰는데,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을 때 사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입시사초하고 가장사초가 있어. 입시사초는 뭐냐면 쓰고 나서 그 사초를 일단 두부를 작성해요. 사관 두 명이 두부를 작성해. 입시사초는 쓴 사람은 제출해. 그래서 이제 제출하고, 가장사초는 그 입시사초 제출한 후에 그 뭐냐면 다시 집에 가서 기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야.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돈이 들어가 있죠, 사돈.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나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출하는 거야. 예. 그 만약 제출 안 하면 또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초 때문에 이제 무슨 사화가 있었죠? 무호사가 일어났죠. 무호사. 근데 무호사는 그 연산군이 실력을 본 게 아니에요. 연산군이 본 거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초를 본 거야, 사초를. 이거는. 예.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청 업무일지는 뭐냐면 시정기가 있어요. 이 시정기. 그 다음에 보조자로서 의정부 등록이니, 경영일기니, 그 승조일기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일기, 문집, 야사 등등 해가지고 그 뭐냐면 종합적인 사소를 바탕으로 해서 썼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는 주로 4대 사고에 보관했죠.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근데 그 임진왜란 이후에 무슨 사고만 남았어요? 전주 사고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읍성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올렸죠. 그래서 춘추관 사고를 제외하고는 그 오대산, 태백산, 그 전족산, 그 다음에 뭐 묘항산 해갖고 5개 사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태백산 사고하고 만해산 사고, 그 다음에 묘항산 사고 중에 3개가 남았는데, 태백산 사고는 지금 정보기록보관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해산 사고에 있는 것은 서울대 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묘항산 사고에 있는 것은 나중에 6.25 전쟁 때 어디로 갔죠? 북한으로 넘어갔죠. 김일성 대학에 있어.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조선왕조 실록을 우리보다 먼저 번역을 했죠. 우리본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조선왕조 실록이 상당히 뛰어났던 건 뭐냐면, 중국에서도 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원실록, 면실록, 청실록이 있는데, 근데 부피 측면에서 볼 때,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실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사 위주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은 정치사 외에도 사회문화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기록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예.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개인 사서부터 해갖고 모든 책을 다 뒤집어 보면서 이제 해야 돼. 얼마나 이제 상당히 고생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이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립적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죠?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제2차 사료예요. 그래서 1차 사료가 아니라 왕이 죽은 후에 후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많다는 거야. 그래갖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개수실록도 있고 수정실록도 있고 뭐 보궐전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 정권에 따라서 이제 바뀔 때마다 수정실록 같은 거 만들어. 예를 들어갖고 아까 얘기한 선종실록 같은 거 있죠. 선종실록은 원래 처음엔 누가 만들었어? 북인 세력들이 만들었어. 순조 죽고 강해국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후에 이제 다시 노원 세력에 의해서 또 선종실록, 수정실록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지배층에 따라서 또 개수작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도 이렇게 흘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30번 문제는 이제 각자 이제 풀어보세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문제.
자, 이게 고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다음 밑줄친 기억의 고조사 구성 요소를 이제 써보고 그 니은의 기본 자료가 된 책을 말해보시오. 자, 고조사를 정리하는 노력은 세종 때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세종은 그 작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서거했으며 문종 원년 때 기존책 고조사가 그 뭐냐면 그 정인지 정자소에서 완성되었다. 자, 고조사 구성 요소 외워두셔야 했죠. 세가, 지, 연표, 열정.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 뭐냐면 뭐가 나왔죠?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뭐만 빼면 돼요. 세가 빼고 거기다가 공기 집어넣으면 되죠. 자, 기본적 자료는 그 정도적 고려국사인데 문제는 고려국사 그대로 간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32번 문제를 보면 자, 가에 들어갈 역사책 이름을 써보고 가책의 기초가 되었던 역사책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가의 역사적 이름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동국통감이죠. 예. 그래서 역사책은 기본 1차 사조, 1차 사조는 아닌데 그 기본이 됐던 사는 삼국사 조조나 고조사 조조. 그 다음에 역사의 의미는 단권조선부터 해서 고조 말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한 통사였다. 단대사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33번은 이제 그 역사책은 아니에요. 역사책은 아니고요. 그거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국조 5회의와 이제 그 내용들 상강 행실도 이런 내용인데 자, 33번 보면 이제 거기에 그 다음 밑줄친 이 책의 저술 목적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그리고 가의 책의 이름을 말해보고 중요한 내용을 두 줄 이내로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책은 그 중국과 우리나라 고금서적에서 모범이 될 충실호자 18 300명 뽑아서 그 행적 그림을 통해서 보였죠. 이걸 뭐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상강행실도죠. 상강행실도.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에게 상강오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왜 제가 언급했냐면 요 부분이 상강행실도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상강행실도.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성종 때 뭐죠? 국조오대이야. 그러니까 상강행실은 상강오주와 관련된 거고 국조오대는 국가의 어떤 공식적 행사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 예식 같은 것들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 통문에 잘못된 게 있죠. 뭐가 잘못됐죠? 그 읽을 때 상강행실 그 국조오대이가 언제 있다고 했어요? 세종시대 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 먼저 창간을 시도를 했고 완성한 건 간행된 건 언제냐면 성종시기야. 그래서 이거 통문에 잘못된 내용이 그거든요. 뭐 주요 내용들은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답안지 참조해주시고 오대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고 107페이지 63번 문제 볼게요. 아, 63번은 이게 뒤에 이거 건너뛸게요. 관련이 없는 문제네. 109페이지 잠깐만요. 109페이지 단군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단군 문제 69번 문제, 70번 문제. 69번 문제는 이제 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70번이 그 단군 관련된 거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사서 편차와 목적을 서술해보고 이 책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이제 보시오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고조사 서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목적부터 이제 뭐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조선의 정통적인 명분을 조선건국의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조선건국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 자, 그 다음에 70번은 이제 단군에 대한 인식인데 다음 사조에 반영된 단군에 대한 인식을 쓰고 이들을 뒷받침한 사례를 두 가지로 써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16세기 단군과 기자에 대한 인식을 말해 보시오. 태조실록이면 시기적으로 어떤데? 15세기죠. 그래서 단군과 기자를
동시에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당군의 인식은 뭐냐면,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이 당군을 민족의 시종으로 여겼고, 그 다음 중국에서 뭐냐면, 첫날에 세웠던 요임금과 대등한 군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고려 말기가 연결되죠. 왜냐면 고려 말기 때는 이제 삼국유사부터 해갖고 무슨 계승의식이 이제 부각이 돼요. 고조선 계승의식이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조선 초기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 임금과 거의 비슷한 연도 봐요. 건국연도를. 그래갖고 되게 요 임금이 건국하고 나서 그 다음에 25년 뒤에 당군 조선이 건국됐다고 보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동국통감에 나와 있어. 동국통감에. 그래서 동국통감에 보면 요 임금의 즉위연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 임금의 즉위연도 25년 후니까 몇 년이 나와? BC 2333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BC 2333년 당군 조선의 상립연도 있죠. 이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동국통감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국유사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좀 잘못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국통감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6세기 때 이제 당군과 기자에 대한 인식, 그건 상대적으로 누굴 더 강조한다고 했죠? 예, 기자들 더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양의 당군의 제사를 지내는 거기 보면 당시의 사림들은 당군보다도 기자들 되게 중요시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기자들 역사적 실체도 봐요, 안 봐요? 역사적 실체는 안 보죠. 기자라는 존재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다. 중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상부에서 설명할 때 기자가 왜 역사적 실체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근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3-4가지로 해가지고. 예. 그렇지만 기자는 역사적 실체는 안 보지만 조선시대나 이런 사람들 기자를 믿었거든. 그러니까 기자는 인식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자에 대한 인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펴볼까요? 자, 125페이지면 46번 문제 볼게요. 확실히 이걸 맞나?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맞? 네, 맞아요? 조선왕조실록. 아니, 답안이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조선 후기인가요? 조선 전기죠? 예. 이게 왜 답안이 안 맞나?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좀 보면 요거는 이제 천재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천재 122페이지인데 일단 읽어보고 조선왕조실록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천재교육 122페이지 펴보세요. 답안이 뭐지? 네. 자, 12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조선왕조실록이 왜 세계 기록 유산이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역대 왕조를 역사를 날짜 순으로 기록한 거죠. 편년체로 하는데, 자, 이를 위해 사관들이 이제 사관을 두어서 왕의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초라고 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사초죠. 사초.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은 후에 이 사초를 바탕으로 그밖에 각종 행정기관의 기록을 물론 시정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개인의 문지까지도 모아 실록을 담은 내용을 정하여 편찬사업을 했다. 자,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왕이라 하더라도 사초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권력자들이 간섭을 방지하고
방제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기 마련한 조치였다.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때 그 실록 내용을 본 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조선 초기 때 보면 세종 있죠. 세종이 본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용비호천 갔었죠. 이제 용비호천을 쓰려면 앞에 기록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실록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했어. 그래서 안 본 것 같은데 좀 뒤에 이제 기사들 보면 자기가 본 실록의 내용을 얘기해. 제주도의 말이 어떻고 실록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세종 때. 그 다음에 예종 때 한번 그 사주와 관련돼갖고 한번 또 봤고. 근데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안 본 건데. 왜 우리 하는 연산군조차는 연산군 실록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은 사주를 본 거야.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죠. 실록 편찬 과정에서 왕이라도 사주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권력자의 간섭을 방지하고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마련 조치였고요. 자,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천초까지 25대의 기록으로서 방대한 규모와 내용의 정확성을 인정받아 세계의 기록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가 때문에 일어난 정치 사건은 이게 뭐죠? 무오사.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한 것은 권력자의 간섭을 방지하여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는 그 왕권이 되게 전제가 됐거든요. 근데 왕권이 전제가 되면 동시에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도 동시에 뒀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대간 언론 기능이죠. 그래서 대간 언론 기능을 통해서 견제했죠. 그래서 조선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소재단 드라마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니대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다 아니대옵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를 기록했어, 다. 그래서 왕의 말과 행동들 다 기록을 해갖고 후대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유교적 사관에서는 되게 역사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최악의 그 최종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 뭘로 나죠? 천국과 지옥이죠. 죽은 후에. 근데 그 동양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유교적 어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덕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느냐? 다 역사에서 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은 다 어디에 남긴 거야? 역사에 남긴 거야. 그래서 역사를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항상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권을 견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나 왕조가 몇백 년 갔죠? 500년 간 거야. 그래서 긴 역사를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스템상 전제 왕권을 전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쫙 봤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천문학과 엿보자. 자, 이게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 예전에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천문학에는 혼이 간이, 작용은 안구일복, 추국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분영해갖고 이제 뒤에 그 세족대지만 토지 측량과 지도제작을 이제 활용했고요. 거기 이제 청산열차 분야지도 매우 표시를 했죠? 예. 그래서 이걸 봤다면 조선공부의 정당성을 발현하려고 했다. 예. 그 다음에 역법학의 실정상, 우리나라 최초 서울 기준으로 해갖고 만든 역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원의 수신력과 명예 대통령,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았고, 자주 역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초기 때, 전기라고 보다 15세기 때, 주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 그것은 어디의 영향이에요? 고려 말기 때 원나라의 영향이죠. 이 원나라에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양에 아니면 그 중동 지역에 발달된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 과학기술 같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임진왜란을 이제 볼게요.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이제 보기 전에 조선의 대외관계를 한번 보고, 읽어보고 좀 넘어갈게요. 조선의 대외관계를 읽고 임진왜란 부분을 이제 좀 넘어가는데,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한국 통론. 통론.
자, 몇 페이지냐면 297페이지. 요건 제가 주제에서 좀 다루진 않았는데 그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그 수능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대외관계 부분을. 자, 그 조선전개 대외관계에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을 살펴주세요. 사대관계하고 교린관계를 볼 수 있죠. 사대관계는 이제 뭐냐면 그 중국과의 관계죠. 명과 청의 관계죠. 그래서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 적극적이야. 왜냐하면 사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화적이나 경제 수익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조공책봉을 당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교린이라는 관계는 이제 뭐냐면 그 이웃나라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 그다음 일본 이런 관계인데, 근데 이건 되게 소극적이었어. 왜냐면 이거는 그 별로 교류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류 안 했다가 뭐야 침략당하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제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리는 이제 평등한 관계지만 실제로 사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여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앙정부하고 상대하기보다는 대마도나 그 큐슈일 때 그 영주도 있죠. 그 상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좀 약간 우리가 위에 있는 그 상급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여진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일 때는 사대 관계와 비슷한 건데 공식 사대 관계다 얘기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중국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가 지금 사대 관계잖아. 근데 그러면 중국 입장은 중국이나 여진이나 일본 다 똑같은 나라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 공식적으로 사대관계 맺는다면 성립될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린이지만 실질은 뭐다? 우리가 상국이고 얘네들은 하국인 사대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자, 조선의 건국 주체 세력들은 그 당시 원말 주체의 대륙 정세에 처하여 친명 반원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에 친명 4대 외교를 이제 계속 유지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태조 때 즉위가 된 후에 명에게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승인해 줄 것을 하고 국호도 정했죠. 국호도 조선과 한영 중에 어떤 걸 택해야 할 것을 요청을 했잖아. 조선이라는 건 예전부터 내었던 국호고 한영은 저기 이성계가 이제 있었던 고향 이름인데 그 홍무제 입장할 때 조선이 친숙하거든요. 조선을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둘 중에 그 조선을 선택할 거 생각하고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치욕적인데 왜냐면 우리나라 국호조차도 누구 입장을 따서 중국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 그 역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없는데. 자, 하여튼 이는 왕조 개창에 대한 국제적 확인과 지지가 그냥 정치적 의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은 고려 왕조의 역성을 승인했지만 여진 유민 세안 문제에 대해서 세공에 되게 트집을 냈다. 그래서 이게 조선 초기 때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여진 문제거든요. 예. 그 여진족들은 예전에 우리한테 기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명나라 등장하고 나서 원나라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만주도 자기 땅이다 해가지고 그 명나라가 만주까지 세력 확대돼요.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누룩한 도사도 설치하고 요령도사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진들의 문제가 자기 여진도 명나라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조선에 들어올 때 여진은 우리 국민이죠. 속국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원 문제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세차의 정기적으로 명예사행을 방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하정산이 성절산이 뭐 천추산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례들 그 보내요. 그럼 왜 이렇게 보내겠어요? 이렇게 보냄으로써 조공무역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공포, 마필, 인삼, 피물, 포장, 해사품으로 명예체단, 자기 약재 서적인데 그 아마 이제 우리가 하나 주면 그 명나라에서 한 3개 정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득을 이제 본 것 같은데 주로 우리는 인삼이 주요 그 뭐냐면 무역이었죠. 예.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주로 공무역 위주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명과 사대관계를 맺으면서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신리도 챙기고 그다음 조선 초기 때 조선의 집권층들이
자신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국내의 어떤 그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나라부터의 어떤 그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죠. 그 저기 전두환 때나 뭐 이렇게 와서 정통성이 없는 정부들이 등장하면 쿠데타로 제일 먼저 누구의 지지를 받아요? 미국의 지지를 받잖아. 그래서 나는 미국의 지지를 받은 그 정권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제 불만세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와 똑같은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야인인데, 야인은 준 누구죠? 여진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야인이 있었는데, 이 야인들이 조선 쪽이 때 그 되게 친이 많았어. 원래는 이성계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어. 왜냐면 이성계까지는 그 원래 그 이성계 부하장수 중에 이지란 같이 여진족 출신이 많거든요. 그럼 이성계는 그 태어날 때부터 여진족과 같이 살았어. 그 외척도 이제 인척 관계에 연결돼갖고 이제 여진족도 있고 그리고 이성계 할머니가 여진족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틀어졌냐면 그 조사이의 난이 있어요. 조사이의 난. 그 조사이의 난이 이제 태종 때 초창기 나는데 조사이의 난 때 그때 그 이성계가 이 조사이의 난하고 이제 연결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조사이의 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어디도 갔죠? 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항 차사라는 그런 그 야사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태종이 여진족의 세력이 떠져 나간 거야. 조선에서. 그러면서 여진족과 이제 갈등 관계를 이제 빚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여진족도 이제 자기의 국민이라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진족과 이제 갈등 관계를 하면서 세종 때 그 두만과 야인 여진들 이제 정복하고 육진을 마련했죠. 그리고 이제 또 채문덕을 파견해갖고 그 압록강 연안에 사군을 쓰죠. 그래서 사군 육진을 통해서 북방을 개척해서 우리나라 영역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인들,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조선하고 이제 또 친하게 지내면서 또 침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여진족들 보면 이제 그 알타리, 뭐 오도리, 그 다음에 우라카이 그런 것들 종족도 있거든요. 알타리는 좀 많이 들어봤죠? 알타리 뭐 아시죠? 거기 나온 거고 우라카이는 이제 한자좀 오랑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랑캐 하잖아 이민족들을. 근데 원래는 여진족의 한 부족이었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조 때 이탄계 난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탄계 난을 진압한 게 신립장군 같은 거죠. 그 다음 외의 관계를 볼게요. 외는 이제 우리가 조선이 건국할 때 이 외는 무르마치 막부예요. 근데 이 무르마치 막부는 세력이 되게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부 정권하고 거기에 이제 다이모 정권이 왔다 갔다 해. 혼역 정권이.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15, 16세기 이후에도 이제 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삼포 외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량지 외변도 일어나고, 을묘 외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요것도 각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외교 정책에서 또 보면 유구나 남만 같은 오키나와나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이제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200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외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장 북쪽에 니탕의 난이나 남쪽 지역에 약간의 삼포외단 이런 같이 좀 작은 사변들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연평해전 것처럼 이렇게 북지정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처럼 전면전이 없었거든요. 2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는 200년 동안 뭐야? 평화기야. 평화기. 그러다 오랜 평화기가 지속하다 보니까 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소외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온 거야? 이제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외국이 쳐들어오면서 병정을 터지면서 뭐죠? 이게 이제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때는 밀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일본은 100년 동안 뭐 하던 나라요. 맨날 정치되면서 밥 먹고 싸우고 그게 일이었는데, 우리 200년 동안 팅가팅가 하면서 이제 세워다 내려가면 지내던 민족인데, 처음에 싸우면 어떻게 돼?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몇 년,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기고, 우리는 이제 모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이 또 일본보다 등치도 크잖아요.
이거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때는 이제 밀고 들어간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봤고, 그럼 임진왜란을 이제 볼게요. 임진왜란. 테마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 그 26번을 볼게요. 테마 26번.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제 문제는 그 공분형 기출문제 때 본격적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지역적인 문제가 이제 그 연관돼갖고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자, 그 임진왜란에 관련된 전투 같은 것도 있죠. 예전에 그 3대 그 대첩 같은 것들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지만 최근에 동아시아 책에서는 임진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 불만 있는 게 왜 임진왜란, 임진전쟁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왜란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말 자체가 일본을 좀 낮춰 보이니까 동아시아 책에서는 한중일의 어떤 역사를 좀 뭐냐면 그 상호 교류 입장에서 다루거든요. 평등하게. 그래서 이런 걸 비칭을 안 쓰는 것 중에서 임진전쟁, 뭐 변자전쟁 뭐 이렇게 붙이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안 하죠. 당연히.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록 경작의 역. 그래서 이제 물록후 게이초의 역이라고 해요. 문록과 경작은 그 당시 일본의 연호예요. 역이라는 것은 정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선 한번 쳤다가 잘못해갖고 못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인식은 일본이 다른 거죠. 진출인구고 우리는 당한 거잖아. 그래서 문록 경작의 역을 이제 반응이 싫지 않을까? 여러분, 진출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걸 이제, 일본어로 물로코 겐초의 역이라고 이제, 물로코 겐초 에끼라고 하는데, 일본어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선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해 원조라고 해요. 왜 대항해갖고 누굴 원조했다는 거? 조선을 조선을 도와줬다는 거죠. 이거, 6.25 전쟁 때 뭐하고 비슷하죠? 항미 원조죠? 네. 미국과 대항해서 누굴 도와줬다는 거야? 조선을 도와줬는데 왜 도와줬을까요? 만약 그걸 안 도와주고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경우에는 만주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본토까지 위험한.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싸우는 게 낫죠? 조선에 싸우는 게 낫기 때문에 도와준 거죠. 자, 하여튼 있고 뭐 북한에서 임진 조국 정쟁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그 임진왜란의 어떤 용어들이 좀 다르다. 시각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시각상의 차이인데 이게 그 예전에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요게 임진왜란의 어떤 것들 보이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이제 정세를 볼게요. 조선의 정세는 일단 이제 200년 동안 평화 기간이다 보니까 군역제의 모순이 있었죠. 특히 그 당시 어떤 게 군적 수포제 기간이야. 군적 수포제고, 그때는 군적 수포제에서 얻은 군부들을 군대 고용 안 했죠. 행정비용 다 썼어. 그리고 병력도 지금 적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누가 쳐도온 거예요? 일본이 쳐도온 거야. 일본이. 자, 일본은 아까 얘기했처럼 다이모들이 100년 동안 막 싸웠죠. 정치대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수습을 했는데, 이때 내부 불만이 많은 거야. 그 내부 불만이 뭐예요? 밖으로 포출해 나가야죠. 그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또 뭐냐면, 이때 16세기 일본이 상당히 고용을 치렀는데, 왜냐면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냐면 단절됐고, 공무역이. 그 다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삼포회담이 하면서 단절됐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공무역을 못하는 거야, 무역을. 그래서 이런 무역을 출구를 뚫기 위해서 조선을 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하여튼 여러 이유로 해갖고 일본의 침략군들이 정면가도라는 이유로 이렇게 쳤는데, 정면가도는 뭐냐? 여러분들 명나라 칠 때니까 기대를 내줘라. 기대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죠? 그래서 정발은 부산에서 이제 정발 치고, 동네에서 이제 송상영이 이제 격파했는데, 최근 이제 부산 지하철 역사 공사를 하다가 동네동 부근에서 그때 일본군들에게
대학살 당한 양민들의 해골들과 뼈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요. 발굴됐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일본 애들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병력을 다시 세 군데로 이제 나눠갖고 이제 서울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립장군들이 이제 기만을 일구고 막으려고 내려왔는데 요때 이제 신립장군이 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조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는데 조종은 안 되고 탕금대 쪽으로 갔죠. 그럼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기마병 중심이기 때문에 높은 고지에 싸울 수가 없어요. 평원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때 그 재승방납 체제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데 재승방납 체제는 병력 한 군데 집중을 시켜가지고 그 서울에서 경장이 내려오면 같이 싸우는 체제잖아요. 근데 싸움을 하더라도 군대가 지휘부가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병사들이 평소에 내포가 형성돼야지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생판 모드는 저기 그 장군이 내와가지고 자기를 지휘하고 그거 내가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싸움도 몰라. 싸움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수에 치서 도망을 못 가고 해서 싸움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개판 깨진 거죠. 그래서 보병에 의해서 조총을 유지한 보병을 위해서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재수 없었던 게 또 조선은 이제 한동안 평화기에 유지하다 보니까 주로 싸우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 여진족들이야, 여진족. 여진족은 뭐가 강하죠? 기마죠. 그러니까 기마를 중심으로 이제 병력을 이제 했는데 막상 또 조총은 기마에 강하죠. 그러니까 깨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임진할 때 이제 일본군을 또 막겠다고 또 기마 중심에서 뭘로 바뀌어요? 조총 중심 보병으로 바뀌어. 그러더니 또 누가 쳐들어온 거야? 북방에서 그 병장한테 이제 누가 여진족 쳤는데 얘네들 기마 되게 잘 차잖아. 그래서 또 깨진 거야. 그래서 이게 재수없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하여튼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신립장군이 그때 이제 죽게 되고 자, 그때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아직 재승방납체의 문제점이 이제 등장했죠. 병력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한번 깨지고 나서 그 후에 후방에 병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인에 잠깐 싸웠어요. 용인에 그 10만 명 병력이 집결됐는데 1000명의 일본군은 깨지게 돼요. 그것도. 그래서 뚫리고 곧바로 서울이 함락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선조는 도망갔죠. 그래서 서울, 개성, 평양을 거쳐 어디까지 도망가요? 우주까지 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저기 중국까지 건너가려고 하다가 말렸어. 큰아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우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그 강해군 있죠. 강해군을 따로 분조도 해갖고 나눠주죠. 원조는 자기가 갖고 있고 조종을 반을 나눈 거야. 그래서 강해군이 밑에 나가서 지휘 감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조가 그 임진한테 한 일은 뭐야? 도망간 거 없어. 도망간 거. 일본군도 이제 뭐냐면 왕만 죽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는 왕이 전쟁을 하면 다이모가 절대 도망가지 않거든요. 자기 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할복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조선은 좀 이상한 거죠. 예. 일본식으로 싸우다가 이제 안 됐던 건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육군에도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을 해갖고 이제 평양에서 탈했지만 벽제관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때 이효성이 이제 자기 기마병력만 이끌고 갔다 깨진 거예요. 강남병 강남병도 이제 포격병도 있거든요. 대포병도 있는데 얘는 되지 않고 쫓아간다고 하다가 이제 벽제관에서 이제 크게 깨진 전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대첩 꼭 외워두셔야겠죠.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뭐죠? 진주성 전투죠. 그래서 이제 진주성 전투는 이제 그 당시 일본군이 호남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누구한테 깨진 거야? 진주 목사였던 김신에게 깨진 전투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의병과 이제 연합을 해갖고 왜군을 격파했다. 근데 이제 김시민이 그때 이제 화살 맞고 이제 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죠. 그때 2차인데 요때는 져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진주의 국민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1차 때는 이겼지만, 2차 때는, 졌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주대첩은 이제 뭐냐면, 이제 권율이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왜 이게 얘기냐면, 이제 그 당시에,
앞에 이제 벽제관 전투 있죠, 벽제관 전투. 이 벽제관 전투에서 이웃은 깨지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이제 다시 후퇴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 그때 이제 거기 서울에 이제 집결했던 그 병력들이 이제 앞으로 북상하려니까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주산성에 조선병들이 몰려있는 거야.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30,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행주산성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때 권율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하얀 무기를 동원해갖고 하차나 이런 걸 동원하고 격파한 전투가 뭐냐면 행주 대첩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 행주 대첩에서 이제 그 분여자 행주 들고 뭐 돌 날려가지고 이제 뭐 격파를 했다는데 그거보다는 그 당시 그 하얀 무기를 동원해갖고 격파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얀 무기가 더 발달됐어요. 일본은 조총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천자통포니 뭐 하차니 하면 그 하얀 무기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평화기다 보니까 만들지 못하고 그냥 조금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당했던 건데,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행대첩 있고, 그 행대첩이 이제 피하고 나서 일본이 더 이상 한양을 지키지 못해. 왜냐, 뒤에 산성에 그 병력이 있고,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명군이 올라오니까 후퇴를 하죠. 그래갖고 쫙 후퇴해갖고 경상과 그 일대 해안가에 뭘 써요? 외성을 쌓죠. 그래서 외성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또 뭐냐면 그 후정기를 갖게 돼요. 그때 이제 3, 4년 동안 정전협상을 한다. 4년 동안. 그래서 93년에서 97년까지 1594년, 1597년 동안 정전협상을 이제 하고 그때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하고 그다음 중국의 심유경이 그 뭐죠? 서로 협상했는데 그게 결렬이 됐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교육이 그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다시 일어난 것이 1597년에 정유년에 일어난 것이 정유재단이에요. 97년, 98년.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전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대개 보면 앞뒤로 해갖고 4년 동안 전쟁했고 중간에 3년 동안 그 뭐냐면 그 정전협상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군을 보죠. 수군인데 자, 수군에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순신이 이제 그게 하나겠죠. 이 사람이 대단히 이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증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그 옥평해전에서 이제 최초의 해전이고, 거북선 있죠, 거북선. 거북선은 사천해전에서 크게 이제, 인데, 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한 해전이에요. 이 거북선이라는 말은 이제 기선이라고 하는데, 그 기선은 처음에 실록에는 어디는 태종실록에 처음 나와요. 근데 태종실록에 나오는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던 거북선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북선이 이제 바탕에 됐던 것이 판옥선이거든요. 판옥선을 떼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 판옥선 언제 만들었냐면 명종 23년에 만들어졌어.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17년이니까 7년 전인가?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좀 안 맞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다른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겼는데 거북선은 뭐 하는 역할이죠? 돌격선이죠? 그래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무슨 문제죠? 한산도해전. 3대 대첩이라는 한산도 대첩인데 이순신이 이제 뭐냐면 와키사카 그 해군들, 부대들 73척을 어디 그 건내강 쪽으로 해갖고 유인을 해갖고 하기진으로 해서 격파한 하기진인데 한 번 더 쳤죠. 쌍진. 그래서 격파해갖고 했던 건데 하기진이 가능했던 게 하기진은 뭐냐면 이거예요. 학이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이렇게 가두는 건데 그때 이제 견내남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은 바다도 이제 유인해가지고 근데 한 번 쳤고 양쪽을 쳤어. 그래서 두 개다 이거 쌍찍이 나오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자형으로 이렇게 진을 쳤는데 왜냐면 이건 날개는 이제 이게 하깃진을 친 거야. 하깃진 왜 중요하냐면 대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도 판옥선이거든요. 판옥선은 그 자리에서 선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쳐보니까 뒤에서 도망갔던 그 배들이 갑자기 선회를 하죠. 그러면서 대포를 쏘기 시작하는데 그 대포를 쏘는데 지금처럼 대포가 그 딱 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해갖고 딱 해갖고 조종 맞춰갖고 지금 자동 발사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조종해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하망 있죠. 하망. 요 하망을 형성해.
그 함항 안에 뭐죠? 대포를 막 쏴대요. 그러면 요 배가 함항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항륙 쪽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이 하객진 안에서 이렇게 함항이 형성돼서 그쪽으로 들어온 배들을 다 깨부시는 거야. 예. 이게 뭐냐면 그 한산도 대첩이거든. 하객진. 얘는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자, 하객진에서 안전히 패배한 일본 해군은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 전라도 쪽으로 해오고. 그래서 이제 해상권은 조선군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했던 게 뭐냐면 외성을 쐈죠. 해안연안에. 외성을 쏴오니까 이제 그 한산도 밖으로 못 나가. 조선군이. 왜냐 외성에서 잠못 나갔다가는 외성에서 뭐야? 대포를 쏴대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선주가 뭐야? 계속 나가다가 그 뭐야? 그냥 이순신이 못 나가겠다 이제 하니까 이 명령 불국조 해갖고 그 파면하고 잡아오라고 해갖고 됐죠. 그 원균을 왔는데 원균 실천에서 깨진 거 아니에요? 예. 자, 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대전 같은 경우에는 깨지고 나서 백의종군을 했던 이제 그 돌아왔던 이순신이 그 다음에 상군 수군 통제사가 복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배를 12족이 나와있는데 12족도 그 나중에 이제 친척약 해전에서 그 배에서 도망가는 그 배들을 이제 가지고 와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선조는 그냥 수군 해체하고 육구로 복귀해라 다스 갔더니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신에게는 뭐예요?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모 후보가 계속 하잖아. 예.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이제 뭐냐면 그 이긴 게 뭐냐 명랑이죠. 12척이라는 설도 있고 13척이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그 명랑이전 나가기 전에 유명한 말 있죠. 사직생 승직사.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 문제 나왔는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 당시 울퉁목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뭐냐면 했는데 울퉁목은 상당히 이게 가파라요. 그걸 이제 해갖고 이용을 해가지고 격파를 했는데 그 격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진짜 청운이었다. 운이 되게 좋았다고 이제 그 이순신이 또 말을 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노당예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다가 이순신이 장군이 전사를 하죠. 그다음 하여튼 무패의 신화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의의를 이제 보면 일단 일본이 수습 병진 작전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육군이 이제 병력을 이제 올라가면 그 식량을 대야 되잖아. 근데 육상로를 이용하면 이게 힘들어. 많은 그 소나 인력을 동원해야 되잖아. 근데 해상을 동원하면 왜? 해상 쪽으로 가면 쉽죠. 그래서 북상할 때 같이 올라가서 해군에서 이제 뭐냐면 물자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야. 바다에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이순신이 맡고 있죠. 근데 육상 올라가랬더니 의병들이 뭐냐면 버티고 있는 거죠. 도중에 길목 다 끊고. 그러니까 그 일본 군대에 평양선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북지를 못해요. 예, 북지를 못했던 이유가 뭐야?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다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왔던 건 뭐냐면 그 남쪽 왜 내려왔겠어요? 보급선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병찬선이. 그래서 나중에 수전기나 이럴 때 그 갑자기 일본 애들이 해안수 다 갔잖아요. 외성 부근으로.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도요토미 병력 파견을 더 해줄 거 했더니 거절했어요. 그쪽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 군대. 와봤자 식량만 충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일본 애들의 그 수조 변진 작전을 실패를 했고 그다음 호남 지방의 국창을 보호했다. 물론 이제 정유재단 이후에 이제 그 호남에 일본군이 쳐들어왔긴 했지만 상당수가 보호를 했다는 거,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순신은 연전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 이순신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뭐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해. 그러니까 질 수 있는 싸움을 안 해. 항상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우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그래서 상당한 뛰어난 농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대 한제를 이제 보면 의병들은 이제 주로 양반 사림들이 이제 주로 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 동조했는데 일단 의병이 이제 그 뭐냐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이제 그 양반 사림들의 어떤 지도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양반들이 그 당시 어떤 영향력, 항충사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항춘민들도 강군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뭐죠?
양반사님과 함께 자기 고장과 가족을 지킨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그 항토지기와 조건을 맞는 무기와 전술을 구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총이 되게 위협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총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매복이나 기습, 위장 이런 것들을 했다. 일본군들이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특히 이제 일본 입장일 때는 그 의병들 자발적으로 한중민들이 모아가지고 저항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예, 강제 끌려왔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 의병자 같은 경우에는 조원, 각재호, 고경명, 김청현, 정공보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홍위 장군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 각재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대곡계통의 조신 문화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정공보 같은 사람입니다. 정공보는 이제 원래 중앙관료였다가 그 항경도 자기 고향을 도와갔다가 외적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의병장을 변신한 사람인데, 이 항경도는 이제 그 북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북간.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북간의 그 뭐냐면 정공보의 활동을 적어놓은 나중에 기록 그 비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북간 대첩비라는 게 있어. 그게 원래는 그 일본 일제시대 때 북한 대첩비가 일본에 가 있다가 그게 2000년대 초반인가요? 2008년인가 2009년에 그 우리나라 왔어. 그게 아마 노무현 때인가 그럴 거야. 그때 와가지고 우리께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자 해갖고 북한에 반환을 했어요. 이 북한 대첩비라고. 아마 이명박 때는 우리가 가졌겠지만,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돼 있고, 근데 의병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했지만 나중에 이제 의병자들이 많이 또 탄압받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조가 이제 고경명 이런 사람들 막 죽이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가 일어나서 직산전투와 그 여기 패배한 패배하고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일본군이 철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임진왜란 영향을 좀 볼게요. 임진왜란 영향도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건데, 일단 전쟁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어떤 문제, 농촌사회 파탄됐다. 자, 인구 감소와 유민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근 질병이 만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몽학 같은 이제 난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몽학은 어떤 사회냐면 그 왕실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몽학이 민씨의 불만을 선동해갖고 충청도에서 이제 일으킨 난이 그 이몽학 난인데, 최근에 그 예전에 그걸 가지고 영화 소재로 했던 그것도 있어요. 영화를 만들었던 거. 이몽학 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혼란을 해갖고 이제 그 당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호적 토지대장이 소실되고, 신분제가 해이됐죠. 그래서 노비문서가 많이 소각이 되고, 납속책이 이제 시행됐다. 그래서 납속책을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물자라든지 쌀을 갖다 바치면 뭐죠? 여러 가지 벗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인 사람은 벗을 주고, 그 다음에 천인 사람은 면처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때 잠깐 그 서울들이 요즘 납속책을 통해 양반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 나중에 또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신분제가 해되고, 그 다음에 양날을 거쳐서 완전히 무너지니까, 나중에 양난 끝난 후에 이제 그 양반 사님들이 뭘 강화했죠?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화군사적인 측면에 보면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고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약탈을 많이 했죠. 그 약탈병을, 약탈을 전문한 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약탈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술이나 무기체제가 발달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보면 이제 그 전술 측면에 절강범법이라는 게 있어. 여기 밑에 있는 절강범법 중에 기호신설이 있어. 예. 이게 절강 지역의 범법을 이제 소개시켜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소고법을 이제 한 부대 편제 장치, 소고법이 있는 건데, 소고법하고 이제 하얀무기 제조, 하얀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야. 이 기호신설 썼던 척관계라는 사람은 그 16세기 때 누굴 하고 싸웠죠, 주로?
왜구들과 싸운 거죠. 그러니까 왜구들 격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놓은 게 기호신서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참여했던 그 명나 군대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호성에 이끌었던 만주의 기마병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병들 있죠. 그런데 보통 강남병들은 뭘 무장하고 있냐? 총포로도 무장되어 있어요. 예, 하향 무기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평양선 전투에서 크게 하향했던 사람들은 기마병이 아니에요. 만주에 있는 병력들이 아니라 뭐죠? 강남에 있는 병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강남의 병력들은 이제 근데 이 강남의 병력들은 그 외구 전문가들이야. 그래서 이 외구 전문가들이 이제 그 기호신서에 따른 훈련을 받고 그 총포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 기호신서에 나오는 것이 중에 소고법이라는 게 있어. 소고법은 뭐냐면 소규모 단위의 부대 평제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보면 원항진이라는 게 있어요. 원항진. 이 원항진은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하는 건데, 원항은 뭐죠? 새죠. 금수이 좋은 새잖아요. 그래서 딱 달라붙어. 시민 1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딱 자기의 병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2명은 등폐수가 있어요. 등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장창병이 있어. 그 다음 또 하나는 삼식창이라고 아시죠? 접하게 드는 조선 후기 때 병사들이 많이 드는 삼식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낭성이라고 해갖고 좀 신기하게 긴 막대로 해갖고 거기에 딸랑딸랑 종이 같은 거, 철 같은 게 들어있어. 이들이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대장이고 또 한 명은 배고프니까 식당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만들어. 그래갖고 그 일본 애들 금전전 할 때 금전전 되게 강하죠. 애들이 칼싸움을 할 때 이들이 딱 조류 금전전에 일본 애들을 격파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명 중에 그 대장이 죽거나 그 다음에 10명 중에 3분의 1 이상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명을 같은 다 처형시켜요. 그만큼 일체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 상대방도 같이 살아야지 나도 사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 소고법인데, 그리고 이제 금접점이 이렇게 싸우고, 먼 거리에서는 또 어떻게 싸울까요? 홍위포나 불랑키포 있죠? 불랑키포는 외국에 들어온 건데, 홍위포는 되게 커요. 나중에 홍위포에 맞아 죽은 인간 하나 있죠? 청나라 때 누르바치가 그거 맞아 죽잖아요? 예. 그래서 불랑키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에다가 모포가 있으면 자포가 있어가지고 끼워넣으면 연속 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받아들였는데, 먼 거리는 뭐야? 먼 거리는 이런 포병이 격투를 한 거죠. 긍정점은 이 원항진을 가지고 소고법이랑 원항진을 격파하고, 이 기호신서의 소고법에 따라서 소고군도 조직하고, 나중에 훈련 도감에 있는 병사도 조직해요. 오구연도 조직하고. 근데 주의할 거는 소고군하고 소고법은 달라요. 소고법은 뭐죠? 부대 조직 방식이고, 그 다음에 소고군은 뭐죠? 조선 후기 때 지방군이야. 예, 좀 다르다.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일본에 많은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잡혀간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거 뺐네. 예. 인쇄술, 그 다음에 성리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인데, 특히 성리학에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가낭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낭. 가낭이 이제 가낭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잡혀갔죠? 그래갖고 이때 일본에 잡혀가갖고, 그 당시 일본, 승려 중에 후쿠자 세이코가 있어요. 후쿠자 세이코가 있는데, 후쿠자 세이코의 성리학을 전파시켜줬다. 그래서 에도마코가 이제 성립하고 나서 성리학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시대 때 상하질서가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니까 이 성리학적 질서 체계 이런 걸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상하 질서 이런 것들 개설적 질서가 통해 하는데, 하여튼 이게 조선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고요. 전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의세태하고 청이 성장했죠. 그래서 이때 명나선 만주족을 통제를 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등장한 거야? 누르바치가 등장하게 되고, 그때 누르바치가
그 선조에게 또 사신을 파견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2만 명 정도 병력을 도와주겠다. 근데 선조가 거절했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선장했다는 거고, 일본은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독국과 막부가 수입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여하고, 나중에 조선과 외가 이제 단절되다가 에도 막부가 등장하거나 세안 문제로 다시 국교화 회복이 돼요. 세안은 뭐냐면 그때 그 임진왜란 때 뭐냐면 피로인들, 그러니까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돌려주는 문제로 해갖고 교섭하면서 다시 복귀가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에도 막부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는 그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도쿠가 이에야스죠.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참여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귀가 됐다. 그래서 조선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 뭐냐면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임진왜란이 났지만 조선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뭐냐 일본이나 중국은 정권이 교체됐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사대부 사회가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조선이라는 사대부 사회가 강했으면 다른 나라는 정권 교체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있었잖아. 예. 그럼 뭐 이런 것들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형성평가 문제인데 이게 너무 많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